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둘째 주 저널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저널은 JKMS의 4월 6일 날 올라온 우리나라 초기 28명 환자를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임상 경과와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발표는 가정학과 1년차 성재경 선생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년 12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되었습니다. 3월 30일 총 69만 3,224건의 확진자가 보고되었으며 33,1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제일 처음 보고된 환자는 우한에서 다녀온 여행객이었으며 이 연구는 질병 경과에 따른 이 한국 코비드-19 환자의 임상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네, 메소드입니다. KNCCMC에서 WHO 코로나 바이러스 임상적 기록품을 수정한 저희 CRF를 이용하였고, 아래 분당서울대병원, 인천의료원들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의 28명 환자 기록을 사용하였습니다. 케이스는 의심 환자, 확진 환자 모두 포함하였으며 의심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발열, 호흡기계 증상, 라디오그래픽상 폐렴의 소견 중 하나라도 동반되어 있고 2주 내에 코비드-19가 발생한 지역에 방문한 환자 및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확진 환자는 하기도 검체와 상관없이 상기도 검체에서 양성 소견 나온 환자들로 정의하였습니다. 임상 데이터는 20년 1월 19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격리병실에 입원한 환자들 대상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체스트 라디오그래픽 중증도 점수로는 양측 폐를 3구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침륜 정도를 0에서 4점으로 점수를 매긴 후에 양측을 합한 총 24점까지로 측정하였습니다. 임상적 중증도 점수로는 다음과 같이 환자의 제한도 및 산소 요구량을 고려하여 1에서 8점으로 정의하여 스코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일단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42.6세였으며 기저질환으로는 대부분 없었으나 당뇨 환자 2분, 천식 1분, 경도의 간질환 1분, 암 1명 등이 있었습니다. 격리 입원 당시에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기침, 기침, 인후통, 발열 등이 있었으며 2명은 확진 당시에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상 침윤이 보이는 환자는 총 13명이었으나 CT를 촬영한 뒤에 확진된 환자는 총 16명이었습니다. 이 표는 28명 각각 환자들의 폐렴 소견 또는 CT 촬영 여부, 산소 치료,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사용 여부 등을 나타낸 표입니다. 보시면은 6명의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하였고 벤틸레이터나 에크모 사용 환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명, 총 19명의 환자가 항바이러스를 사용하였으며 실제로 22명의 환자가 폐렴으로 진행된 양상 확인되었습니다. 이 표는 뉴트로필 카운트랑 중증도 환자 증상과의 관련성을 나타낸 표인데 증상과 중증도, 뉴트로필 카운트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대신 시비아한 케이스에서는 림포페니아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양상 보이고 있었습니다. CRP 레벨도 경증 환자에 비해서 중증 환자에서 더 흔하고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 바이럴 쉐딩은 증상 생긴 후 5일간 로어 레스피레이터리 트랙보다 어퍼 레스피레이터리 트랙에서 높으며 7일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 확인되었습니다. 이 표는 20년 2월 JKMS에 실린 감염내과 김준영 과장님 논문에 있는 표인데요. 첫 번째, 저희 28 환자 중에서 첫 번째 환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 한국에서 진단된 첫 번째 확진 환자, 바이럴 로드와 클리니컬 코스에 관한 표입니다. 증상이 동반되는 동안 바이럴 로드가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호전담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증상 발생 경과와 엑스레이 스코어를 나타낸 표인데 증상 발생 후 일주일간은 큰 변화가 없으나
그 이후부터 상승하는 소견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 표는 증상이 발생한 뒤에 피크 바디 템퍼레처를 나타낸 표이며 증상 발현 초기에는 피크가 높으나 점차 하락하는 경향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는 산소 치료를 시행했던 환자 총 6명에 대한 증상 발현 후 기간과 임상적 중증도 점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상 발생 3일에서 10일 사이에 중증도가 올라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디스커션입니다. 28명 중에 22명의 환자는 경하거나 또는 거의 무증상이었고 전구기의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sore throat, cough, fever, myalgia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환자에서 라디올로지컬한 뉴모니아가 동반되었으며 증상 발생 1일째부터 발견되는 소견 보였습니다. 하지만 라디올로지컬 뉴모니아가 동반되어도 환자들은 특이 불편감을 호소가 없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일명 워킹 뉴모니아 소견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입원할 당시에 환자들은 75% 환자에서 열이 없었으며 환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행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전구기에는 3분의 1의 환자만이 임상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CT 촬영상 일반적으로 페리페랄의 바이라테럴한 지지오 패턴이 흔하게 관찰되었고 옆에 이 CT 6가지 소견은 본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CT 소견으로 이러한 패턴들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GI 심텀은 흔하지 않다고 나와 있고 설사가 있는 환자 11명 중에 10명은 항바이러스체 치료의 부작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코비드는 엔지오텐션 컨버팅 엔자임을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GI 에피델리알 셀에서 복제하여 수출로의 배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으며 또 이는 백카르트 오럴 트랜스미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증상 발생으로부터 격리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3일이었고 바이러스 쉐딩은 증상 발생 1일째부터 시작되었으며 역가의 피크 데이는 3에서 5일이었습니다. 조기 발견과 격리 정략은 코비드-19에서 비교적 비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표는 란셋에 실린 그림이고요. 잠복기, 감염기 증상 발생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을 때도 감염력이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저널의 한계점입니다. 28명의 환자만이 포함되었고 고령 환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수가 적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가 비교적 좀 좋게 나온 게 있으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코인펙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한계점입니다. 사스코브 인펙션 환자의 전구기 증상은 경미하고 라디올로지컬한 뉴모니아가 흔하게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증상 발생 후 7일째 뉴모니아가 발생하며 URT, 그러니까 Upper Respiratory Tract에서 전구기의 높은 바이러스 역가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증상 발생으로부터 해열기에 이르는 평균 기간은 10일이었으며 격리 해제까지는 평균적으로 18.5일 걸렸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방금 선생님이 발표한 내용이 4월 6일 날 논문화돼서 그렇지 사실 이 내용을 저희가 실으려고 했던 거는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표됐다면 이런 디스커션에 나와 있는 이 5줄이 상당히 더 의미가 있고 빛이 났을 건데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뒤늦게 이렇게 출간이 되게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조금 다시 이제 복기를 해보면 여기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입원 시에 발열이 25%밖에 없다는 건데요. 이게 입원 시에는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입원 경과를 가다 보면 열이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몇 %인지는 분명히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리뷰를 했고 중국발 나오는 클리니컬 코스들을 보면 거기는 또 입원 시에 심텀을 하는 게 아니고
열이 났었던 사람을 다 이제 하면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이 열이 난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비드 19의 디지즈 스펙트럼을 보기 위해서 과연 얼만큼을 우리가 알아야 될지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중국에 있는 논문들은 대부분 폐렴으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조사를 해놨기 때문에 열이 90%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논문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방역 전략을 짜게 되면 열난 사람만 검사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이 짜게 되기 때문에 열이 없는 사람들, 초기에 프로드로멀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여기 이제 WBC 카운트는 사실 바이럴 인펙션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옥시젠 세라피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정도로만 이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림포페니아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림포사이트 1000개 안 될 때가 림포페니아인데, 이쪽에 그 산소 치료 필요 없던 사람에 비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퍼센트가 좀 더 림포페니아가 많았다. 뭐 이런 정도 내용이 나올 거고요. 이번 달 뒤쪽 부분에 림포페니아가 환자의 그 디지즈 코스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CRP라고 하는 거는 비특이적인 염증 반응을 보여주는 마커죠. 그래서 옥시전 세라피가 있던 쪽이 좀 높게 나왔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럴 카이네틱스인데 28명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이쪽에 이제 9명 상기도 검사, 하기도 검사 했던 9명 거를 보고 거기에 PT1은 우리 병원에서 일반 환자 거 자료를 제공해서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CT 밸류가 초반부에 좀 높고 이렇게 한 열흘 정도째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좀 예외적으로 이렇게 뒤쪽에 높은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하기도는 상기도보다는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면서도 떨어지는 속도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역의 포커스가 이쪽 앞쪽에 좀 맞춰져야 되는 건데 증상도 없고 열도 안 나니까 자꾸 놓치게 돼서 지금 이제 서구권들이 이쪽이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케이스를 정리한 건데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거고요. 이거는 2월 24일 날 발표됐으니까 되게 빨리 발표한 편입니다. 영상에 대한 거를 좀 아까 앞에 표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좋은데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요 하나 이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고는 엑스레이 스코어가 앞에 그 바이럴 로드 높은 거, 그다음에 이 폐렴 생기는 것은 뒤쪽이다 그 말이죠. 일주일이 지나서 체스트 엑스레이 스코어가 있다는 말이고, 환자의 그 발열 기간하고 비교를 이렇게 1대1로 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이제 서플리먼트에 들어있는 표고 좀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냥 곡선을 쫙 그린 거라 논문에 실기에는 좀 적절한 표는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임상 환자들을 계속 보다 보면 열이 좀 떨어지는 게 폐렴보다 좀 먼저인 것 같고요. 열이 떨어지더라도 폐렴은 조금 더 폐의 병변은 진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소견을 보고, 그런 게 잘 정리가 돼서 한눈에 알 수 있게 좀 표를 그렸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게까지 좀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임의로 정한 스코어이기 때문에요. WHO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정한 스코어니까 요것도 이제 한 가지 이제 참고를 하자면 어차피 모든 병이 이제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라고 보면 올라가는 거는 되게 천천히 나빠지다가 이제 디크레센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좋아지는 거는 되게 빨리 좋아집니다. 회복기가 짧습니다. 나빠지는 것보다 회복기가 짧기 때문에 극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치료 효과를 볼 때 이런 내추럴 코스가 그렇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판정을 해야지,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이 치료제를 주자마자 확 좋아졌다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면 곤란하고요. 최근에 그 혈장 치료 논문이라든지 그다음에 뒤늦게 치료했던 항바이러스, 그러니까 그 디지즈 코스 후반에 투여한 항바이러스제가 효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논문들을 이제 볼 때 비판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그 AC2,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공개하는 우리 병원에 있는 몇 명의 폐렴 환자들 사진만 캡처해서 지금 올린 거고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다 비슷하죠. 예, 특히 이제 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페리페리 말고 센트럴 쪽에도 있는데
대부분은 페리페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플루랄 리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서 백페인을 호소하기도 하고 플루라이틱 체스트 페인 양상으로 그렇고 이런 체스트 병변에 비해서 체스트는 뿌연데도 의외로 환자는 심텀이 별로 없는 이러한 약간 안 맞는 다른 일반적인 폐렴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아리아가 여기서 39%나 있었다는데 다른 것보다는 좀 많습니다. 다른 거는 보통 한 15% 정도 보고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아리아 중에 꽤 많은 거는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를 엄청나게 많이 썼기 때문에 아까 그거를 제가 언급을 하려다 말았는데 초기에 28명을 보는 동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를 먹었습니다. 이 칼레트라라는 약이 소화기 부작용이 워낙 악명이 높은 약이어서 초기에 한 1, 2주만 쓰고 끊기에는 좀 적절한 약이 아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다이아리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보다는 다른 약제들, 렘데스비어라든지 이런 약제들을 이제 좀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사스코브2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의 어피니티가 높은 걸로 알려져 있고 이 ACE2를 가지는 세포는 우리 몸에 전체에 다 퍼져 있습니다. 되게 많고 근데 그 중에 이제 GI 에피셀리얼 셀에도 있기 때문에 대변으로도 배출이 되고 이거는 사스 때도 있었고 이번에 코로나 19 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뭐 변기 물을 내릴 때라든지 이런 식으로 에어로졸이 생길 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더 이상 가능성까지만 이야기했지 이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이제 ACE2 리셉터에 관련돼서 기존의 ARB라든지 ACE 이니비터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또는 새로 투여를 할 때 ACE 이니비터나 ARB를 투여를 해도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판이 난 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기존에 먹던 약은 꼭 끊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기 진단과 격리가 되게 어렵다는 내용들은 계속 나와서 이제는 너무 뻔한 내용이 돼버렸지만 여기가 이제 란시드에서 완화 전략이 국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에피데믹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 이미 이제 다 에피데믹이 나버려서 이제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딜레이 타임을 이틀에서 7일 정도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이틀, 3일에서 다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생기고 2, 3일 안에 격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또 놓치는 부분이 이제 그 전에 인펙셔스니스가 이미 며칠 정도 전부터 생겼다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방역 전략이 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우리 이제 인플루엔자 시즌이 다행히 끝나서 다행인데 인플루엔자 같은 게 코인펙션이 있는 경우가 있고 1월 달에 중국 케이스들이 보면 한 10% 정도가 인플루엔자가 같이 있는 게 있어서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셀타미비어를 같이 주는 게 효과가 좋았다. 이 안티바이럴 이펙트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인플루엔자 테스트가 안 될 때 같이 그냥 경험적으로 쓰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지금 입원 환자들을 처음에 레스피레토리 바이럴 PCR, 멀티플렉스 PCR을 같이 검사를 하기로 이제 우리는 지침을 정했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바이러스 인펙션이 코인펙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원해서 첫날이나 둘째 날에 레스피레토리 바이러스 PCR을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는 분 채팅이나 음소거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시리얼 인터벌. 네. 시리얼 인터벌은 뭐냐면요. 한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다음 환자한테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간입니다. 사실 잠복기하고 감염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 시리얼 인터벌이 4에서 7일로 계산이 됐을 때는 첫 번째 케이스 인덱스 케이스가
감염을 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발병 증상이 생길 때, 뭐 열이든 기침이든 증상이 생길 때까지 간격을 시리얼 인터벌로 보고, 저거는 저희가 에피데믹 커브 그릴 때라든지 그럴 때 시리얼 인터벌 같은 것도 많이 씁니다. 역학에 되게 중요한 그 파라미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헷갈리는 게 인큐베이션 피리어드하고 레이턴트 피리어드인데 둘 다 한글로 번역하면 잠복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우리가 인펙션이 되고 나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고 나서 심텀이 생길 때까지를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라고 하고요. 레이턴트 피리어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나서 인펙셔스니스, 얘가 우리 몸에서 레플리케이션 하면서 바이럴 쉐딩이 일어나서 전염력이 있을 때, 그때까지를 레이턴트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막 혼재돼서 쓰이고 헷갈려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을 하셔야 되고, 이 인큐베이션 피리어드 중에서 레이턴트 피리어드 앞부분을 좀 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뭐 무증상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사실 지금 질환들을 쭉 보다 보니까 무증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서브 클리니컬 환자가 인지를 못한 경우가 꽤 많았다고 생각이 되고, 진정한 무증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히스토리를 해보면 오늘도 지금 뭐 확진 후에 이제 치료 끝나고 퇴원 환자를 몇 명 봤는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야 이제 나 그때 냄새 못 맡았던 것 같다고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퇴원해서 이제 좋아지고 보니까 그때가 냄새를 못 맡았던 거를 퇴원하고 일주일 뒤에 와서야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사실 이 무증상이라는 그 단어는 좀 버려야 될 것 같고, 서브 클리니컬 또는 뭐 다른 적절한 단어를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전형적인 바이럴 인펙션을 다 뒤집어 엎는 교과서가 다 바뀔 것 같은 그런 감염병인 것 같습니다.